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별로 안 들어봤던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2문제 출제되는데 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택임대차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자,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2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상 책임은 없다. 이 법상 책임은 없다 이 말은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즉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법상 책임은 없지만 민법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개인재산 압류해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 제3자가 누굽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이 안 되잖아요. 보험가입이 안 됐으니까 보험금 못 받는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아끼지 말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자격자 통해서 거래해가지고 사고 나도 보험금은 못 받는다고요. 그런 사기꾼들은 또 개인재산 있어요 없어요 다 빼돌리고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민법상 손해배상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했으면 이게 직원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손해 입힌 거는 사장이 배상해야 되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니까 이거는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소속공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도 아니고 법인의 임원 사원도 아닌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 컨설팅업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잔금, 중도금, 횡령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직원이 횡령해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횡령해가지고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안 시켜도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협회 공제금 받을 수 있다. 협회 공제 가입했다면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등록은 해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설정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3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 고의가실, 장소 제공 3가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공탁금 다 찾아가고 없는데 2년 지나가지고 손해배상 들어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효 끝날 때까지는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다고요. 공탁금. 공탁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맡겨놓는 걸 공탁이라고 하죠.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탁을 한 개업공개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공탁해도 이자도 안 주거든요. 맡겨놓으면 이자도 안 주고 3년 동안 회수도 못하니까 1억 맡겨놓으면 그 1억 이자가 최소한 옛날에 1% 줬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올해는 2%, 3% 주더라고 이자를. 그 이자만 해도 1%라고 해도 1억의 이자가 100만 원이잖아요. 공제료, 보험료 1년에 10만 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입니다. 그 공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공탁하면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2번 틀린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요거는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민법에서 잔금은 쌍무계약, 동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시행을 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잖아요. 선의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수인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마저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예치 명의자는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보면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답 4번인데요. 시험에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었습니다. (3번) 금지행위 틀린 것은 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급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중개했다면 금지행위죠. 2천 같은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상부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면 주택상환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당연히 이 분양 관련 증서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앞에 오피스텔 아직도 분양 안 됐나 봐요. 그 펴놓고, 길에 펴놓고 또 계속 뭐 휴지 같은 거 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거 거기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 얼마 이런 거 적혀 있는 인쇄된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분양 관련 증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상가 같은 거 미리 분양하잖아요. 신도시에 보면 다 짓기 전에 벌써 분양하더라고요. 유통, 제가 참, 알고리즘이 무서워가지고 유통 거 한번 보고 나니까 계속 유통 거 뜨던데, 그분도 보니까 딸하고, 지금 10살 먹은 딸하고 지금 금단 신도시 오피스텔 청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본인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약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지었어. 아니, 짓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계약했다고 분양 관련 증서라고 볼 수 없죠? 그 분양가 얼마 이런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입니다. 판례입니다. 직접 거래했다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뿐이라고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 판례가. 왜? 지금 개업공개사가 직접 사니까 사기당했다. 너무 싸게 팔았다. 계약 무효를 주장했는데 무효 아니다. 효력은 있고 단지 공인중개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지만 처벌받는 건 논외로 한다. 그건 처벌받는 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고소고발이 없으면 판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속규정이다. 효력은 있다. 자, 그 다음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탈세를 할 목적이 있었죠.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7억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대로 샀다가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권리관계 등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암기 프린트 55번에 15번, 55번이 아니고 52번에 15번에 있습니다. 15번, 16번, 52번에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매수 신청 내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약정이 없으면. 매수 신청 내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요. 중개 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0.9%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최대 1.8%까지 받을 수 있죠. 쌍방 각각.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를 보면 4번. 분사무소 중개보수 해가지고 분사무소 시도 조례라고 돼 있죠. 이거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된 사무소에서 했으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어쨌든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문제를 좋아하진 않는데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요. 왜 저는 좋아하지 않느냐면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사실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대학 교수들은 실무를 안 해봤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낸다고요. 그럼 냈던 문제를 계속 내니까 똑같은 유형이 계속 나와요. 이게 기출문제는 반복합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꾸 어려운 문제 보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출제위원들한테 강조하는 거 2주 동안 합숙하면서 강조하는 거 기출 범위 내에서 출제해라.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냈다가 민원 들어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 말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는 게 그거래요. 지금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본 문제인데 이거 헷갈리가 틀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5번 틀린 거.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 15억 이상인 경우 1000분의 6. 매매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죠. 최대가. 이게 작년 11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1000분의 8이었죠. 임대차는. 매매는 1000분의 9. 지금은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1000분의 6. 이게 집값 올라갔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법을. 그럼 집값 내려가면 그럼 또 바꿀 건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대부분은 개업공개사들은 큰 영향은 없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시도전에는 0.4, 0.5%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는 좀 손해죠. 서울에 뭐 9억 넘는 경우는. 1000분의 6입니다. 1000분의 6. 옛날에는 1000분의 8이었습니다. 임대차. 지금은 매매는 1000분의 7입니다. 최대. 주택 외에는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1000분의 9라고 했죠. 주택 외의 경우. 분양권, 요거는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실제 주고받는 돈. 분양가가 10억이라도 계약금 1억,
이 주택 공급 규칙에 가면 계약금은 몇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20% 범위 내에 있어요. 저는 20% 내고 분양받아 봤어요. 분양 잘 될 것 같고, 또는 재건축, 일반 분양, 재건축도 일반 분양 하잖아요. 남는 거. 그런 거는 보통 20% 받더라고요. 그리고 양평 같은데 저기 여주 이런 데는 5% 받는 것도 봤어요. 보통은 통상 10% 많이 받죠, 계약금. 주택 공급 규칙은 20% 범위 내에서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미분양 많이 나더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지역은 수도권도. 자,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가 10억이라도 10억에다가 요율 곱하는 게 아니라 1억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프리미엄 1억 붙었다면 2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 하는 거라고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지 작은지 그 좀 신경 쓰라고 했어요. 아까 주택임대차는 그 손해배상, 만약 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안 살고 세입자 내보내면 세 개 중에서 큰 금액, 적은 금액?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나머지는 대체로 적은 게 많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면 작은 거, 낮은 금액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아까 월차임 전환율도 둘 중에 낮은 거였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주택의 경우 낮은 거. 여기도 큰 금액, 여기는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거래 금액이 큰 겁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건 전부는 사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85제곱미터라도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0.9가 되겠죠. 0.9.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임대차. 오피스텔은 지금 오피스텔 분양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84제곱미터라고 하면 아파트 59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전용 면적이 84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더 주기 때문에 발코니 다 확장하기 때문에 더 커요. 오피스텔보다 전용 면적이라고. 둘 다 전용 면적이라고 돼 있어도. 요즘은 오피스텔도 84제곱미터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지었더라고요. 단 면적만 이제 59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 아파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피스텔도. 교육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은 것.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네,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이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32시간이요. 이렇게 16시간.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번.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이때까지는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원래 현장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인터넷으로만 받아서 교육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끝나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의 경우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이런 데 위탁돼 있어요. 저는 동국대학교하고 열린사이버대에서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거기 그냥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치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13만 원 내고 그냥 교육받고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 작년에 포상금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1문제. 포상금 15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죠.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다만 이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거고요. 기소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50%죠. 국고. 시험에 또 협회에서 보조한다. X로 출제됐어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되고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 균등배분 X. 균등배분 X 최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배분이죠.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한 달 후에 접수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하고 계속 포상금 받았다는 소리 듣고 1년 전에 받았다고 하니까 1년 후에 접수하면 먼저 한 사람 1명 줬으면 끝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는데 52번에 8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 52번에 8번 돼 있죠. 시군구 조례, 지자체 조례 X.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이 답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9번.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올해 28,000원 냈죠, 수수료? 계속 28,000원. 28,000원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꼭 시험에 낸다면, 굳이 낸다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9번 강사 요건. 강사 요건은 시험에 물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2년 X입니다.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아는 거라도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아예 책 덮어버리면 또 다 잊어먹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잊어먹어요. 현상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10번 업무 위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업무 위탁.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요거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가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교육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 및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5번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 교과서 진도는 끝입니다. 다음 주에 끝내고 그 다음 주는 뭐 사시문제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